KF-21로 명명된 한국형 전투기가 개발 구상 20년 만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오늘 시제기 출고식이 열렸는데 내년부터 지상평가와 시험 비행 등을 거쳐 오는 2026년 이후에는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 9일 선보인 KF-21 한국형 전투기는 스텔스 성능의 중거리 미사일 장착이 가능하다. 최대 속도 시속 2,200km, 항속거리는 2,900km에 달한다. 장비와 부품까지 국산화를 추진해 만든 4.5세대 첨단 초음속 전투기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8번째 초음속 전투기 양산 국가가 됐다. 전투기 국산화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KF-21 보람에는 어떻게 개발됐는지 들어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지입니다. 최근 우리 기술로 만든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 시제기가 공개가 됐습니다. KF-21 개발 쉽지만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유전사에서는 이 KF-21 한국형 전투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김보현 군사전문가님, 태상우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력을 보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공군 19 전투 비행 단장, 방위 사업청 항공기 사업 부장, 네, 하늘을 직접 F-16을 몰고 하늘을 가르시던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시던 분이셨습니다. 게다가 KF-X 사업에도 직접 참여를 하셨고 오늘 주제에는 이분보다 더 맞는 분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군에서는 2014년에 KF-X 사업을 국가적으로 진행을 하고 방사청에서 사업 진행할 때 유기적으로 소통해서 완벽한 KF-X를 만들고자 하는 의미에서 사업 지원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소재 팀장으로 이 사업을 맡게 됐고 제 나름대로는 성공리에 마치고 임무를 마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억이 나요. 단발 쌍발. 네. 엔진이 하나냐 엔진이 두 개냐 이걸로 마니아들 사이에서 말이 엄청 많았어요. 여기서 근데 저희가 포인트를 아셔야 돼요. 처음 이 중요한 KF-X 사업이 시작이 됐을 때 이렇게 논란이 많고 분열이 됐을 때 그걸 해결한 첫 번째 팀장이 나야라고 지금 얘기를 하십니다. 가끔은 자랑을 좀 할 때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지금 우리가 우리 김보현 주장님께서 약간은 이제 처음 또 방송을 하신대요. 이제 이렇게 나오신다고 하셔서 조금 이 기분을 좀 긴장을 풀어드리는 의미로 네. 예전에 하늘을 나르실 때 그 창공을 가르실 때 그 추억 네. 가끔 이렇게 떠오르지 않으세요? 이렇게 지금은 가끔이 아니고요. 제가 비행 시간이 3,500시간이 넘는데 그 날씨가 아주 맑은 날, 그런 정말 비행하고 싶은 마음이 요즘 같은 날씨. 황사 낀 날, 뭐 이렇게 미세먼지 가득한 날은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데 날씨가 아주 푸르고 맑은 날은 정말 비행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지금도 꿈 많이 꿉니다. 군사 전문가님께서는 직접 출고식에 다녀오셨다고요? 네, 출고식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회도 새롭고 모든 장면이 좀 뭉클뭉클한, 물론 뭐 저만이 아니고 거기에 참석했던 많은 분들이 느꼈는데 정말 그만큼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던 거고 그래서 이 출고식 의미가 그만큼 남다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 저는 어렸을 때 제공호 조립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보라매가 이 사람들에게 공개가 될 때 정말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보라매인 거예요? 이 모든 무기에는 이름이 있죠. 그냥 이름을 막 붙이는 건 또 아닙니다. 네. 이 공군에서 전투기의 제식명은 F라는 이 영어 알파벳을 네. 사용을 하는데 이 F는 파이터, 그러니까 전투기를 뜻하는 그 앞 글자를 따온 거죠. 게다가 이 국내에서 제조를 한 전투기 같은 경우에 네. 거기다 또 K, 코리아의 K를 덧붙여서 KF-21 이런 식으로 명명이 되는 겁니다.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자면 이 전차, 장갑차, 전투 차량에는 맹수 등 이 육수상 서식 동물과 그 동물들의 신체적 행위 등 이런 특징을 명명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무공이 뛰어난 명장, 전쟁 영웅들의 이름을 이 명칭으로 가져다가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K2 전차의 경우는 이 흑표라고 불리죠. 그러니까 검은 표범. 표범. 예.
화포, 대공포 같은 경우에 우리 역사의 옛 이 화포 혹은 이 우리나라의 신화, 수호신 이런 이름을 많이 쓰는데요. 북방을 지키는 수호신 현무를 지대지 미사일의 통상 명칭으로 삼은 게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죠. 전투기에는 자연 현상 또는 맹금류, 이 맹금류의 신체적, 행위적 특징을 갖다 붙이는데요. 국민 공모로 뽑힌 보라매가 이번에 KF-21에 명명이 됐죠. 이 보라매가 1살 미만의 이 매인데 사냥을 그때가 제일 활발하고 제일 명확하게 할 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어난 지 1년 미만에 하늘을 막 날아오르기 시작하고 사냥에 한참 열이 올라 있는 매가 보라매군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게 날고 시험하고 뭐 분석하고 이거는 분명히 오랜 시간 더 검증을 해야 될 테지만 스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보라매의 전투 능력 스펙은 어떻습니까, 그냥? 지금 현재 이제 전투 능력은 이제 운영 임무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요구했던 수준은 처음에 이제 F-4, 5를 대체하고 앞으로는 F-15, 16까지도 대체할 수 있지 않겠느냐 발전 가능성을 보는 건데 지금 요구했던 거는 이제 7.7톤의 무장 능력, 2,900km 정도의 항속거리. 근데 이 2,900km를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시면 서울을 중심으로 했을 때 베이징에서 서울 거쳐서 도쿄까지가 한 2,00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항속거리는 그 거리를 충분히 커버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얘기 지금 다른 나라에서 들으면 뜨끔했겠는데. 저희가 이제 그 공군에서 전투기를 운용을 할 때 네. 하이, 미디움, 로급에서 이제 구분을 합니다. 네. 하이급은 쉽게 표현하면은 전략적으로 쓸 수 있는 그다음에 이게 스텔스급 정도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비쌉니다. 성능이 워낙 뛰어나고요. 로급은 이제 가성비가 좋은 걸로 네. 봐야 되겠죠. 가격 대 성능비가 좋은 게 이제 로급이고 사실 미디움이 이제 주력 전투기로 네. 보는데 주력 전투기는 우리 카디즈를 전부 다 작전 방법으로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카디즈 전체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900km 정도의 항속거리, 물론 이제 전투행 도망이 그보다 작습니다. 근데 그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또 성능 개량해 나갈 거기 때문에 그 전투 능력은 더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업그레이드 될 거니까요. 그럼 이 국산 전투기 개발 추진은 어떻게 진행된 건가요? 2001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산 공사 졸업식에서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겠다 천명을 하시고 그로부터 이제 사업 계속 추진을 해 오는데 이제 굉장히 험난한 과정들을 이제 많이 아실 겁니다. 무기 체계를 개발할 때는 탐색 개발하고 체계 개발하는 두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 탐색 개발이라는 거는 자, 이 무기 체계를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말 그대로 탐색해보는 네네네. 단계. 그래서 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면 체계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체계 개발이 종료가 되면 이제 실제로 시험 병행을 거쳐서 시험 평가를 거쳐서 이제 양산으로 들어가서 양산이 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운용을 하게 되는 거죠.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면서 이거는 안 돼. 우리 능력이 없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라는 것 때문에 이제 사실 총 7번의 사업 타당성 조사 동안에 계속 논란이 많았었는데 탐색 개발을 한 결과는 해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다라고 나왔는데 당시에도 이제 국제경무기관 등에서 이렇게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할 때 우리나라는 능력이 부족하니 돈이 많이 드니 해외하고 같이 해봐.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계속 논란이 이제 됐다가 결국 모든 논란을 잠재우고 해봅시다. 개발합시다라고 들어간 게 2015년 말. 5년 만에요. 2015년 말에 이제 체계 개발 12월 28일 날 이제 계약을 하고 실제로 이제 2016년부터 이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이제 체계 개발을 시작한 거죠.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나왔네요. 5년 만에 전투기 하나가 나올 걸 왜 그동안에 못했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90년대 후반부터 우리 해보자라는 쪽에 그 개발진, 엔지니어, 그다음에 학계, 산학연 뭐 이쪽에서는 다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럼 거의 10년 이상의 연구를 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진행이 되어 왔던 과정이고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거는 그거를 조금 더 동력을 빨리 줬으면 더 일찍 개발될 수도 있지 않았느냐라는 아쉬움은 있는데 뭐 지금이라도 갔으니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이 전력 공백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독자 개발한다고 시간을 너무 끌고 혹은 우리가 처음 해보는 거니까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버리면 전력 공백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그 균형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는지, 어떤 예산으로 할 수 있는지, 전력 공백은 없는지. KF21이 이렇게 시간이 길게 된 것은 제가 보기엔 그 균형을 맞추는 거에서 굉장히 많은 잡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딱 나올 때 그 안에서 있었던 그 내부 인력들이 된다고 했지 막 이랬을 것 같은 뭉클한 막 그 기분도 좀 사실 드네요. 뭐 이게 여담이지만 이제 타당한 의견들이 서로 이제 조율해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거라 뭐 단발로 가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때 공군에서 제가 그 KF 지원 팀장 할 때니까 저는 절대 안 됩니다라고 이제 쌍발이어야 됩니다라고 왜요? 의견 제시했는데 단발로 가장 잘 만들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F-16입니다. 네. 전투기 수명은 이제 30년에서 한 40년, 많이 쓰면 50년까지도 쓸 수 있는데 한 번 개발하고 끝날 게 아니고 이걸 이제 성능 개량을 해서 계속 보완해서 그렇죠. 나갈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100년을 또 이런 이 기체를 모체로 해서 네. 쓴다고 보면 네. F-16 현재 운영하고 있는 F-16을 앞으로 100년 동안 우리 공군이 쓴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확장성의 문제를 저희는 제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엔진이 2개면 바디가 그만큼 커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에 장착할 수 있는 무장도 많아지는 거고 그렇죠. 항전 장비들을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이 몸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엔진을 2개를 장착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 거기에 그 바디에 항전 장비, 무장을 장착할 수 있다면 그러면은 앞으로 성능 개량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 확장성이 그만큼 커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논리로 사실 단발 쌍발을 싸웠는데 단발 세계에서 1등 해봤자 F-16이에요. 네. 이거 네. 100년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셨던 거네요. 제 논리는 이제 그거였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여러 가지 의견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최종 정책 결정은 쌍발로 정책 결정이 됐는데 그 쌍발로 정책 결정되는 날 전화를 이제 네. 딱 받고 그날 또 서울에서 출장 와서 이렇게 내려가는 기차 안에서 혼자 그 화장실에서 찔끔찔끔했던 기차 안에서. 근데 그 감정이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네네. 주로 이 단발을 원했던 사람들은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지금 하기 좋으니까. 엔진이 2개가 되면은 가격도 올라가고 올라가고, 그리고 정비 요소도 생기고 그리고 이 수출도 어떻게 보면 좀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의견도 냈고요. F-16을 타본 조종사분들은 대부분 F-16이 수술용 글러브 같다는 표현을 해요. 몸에 쏙 들어가서 이걸 못하는 기둥이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자신의 경험에 그럼 단발 엔진도 충분히 가능한데 못하러 쌍발을 하니?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런 현실주의자분들이 좀 많았고 쌍발을 미신 분들은 이제 미래주의자. 네. 우리가 어차피 앞으로 쌍발로 가야 되고 쌍발이면 엔진 하나가 고장나도 그래도 생존성이 뭐 좀 보장이 되니까 이 미래를 보고 우리는 돈을 좀 더 쓰더라도 쌍발로 가자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네, 근데 이 전투기 개발에서 핵심 기술을 전수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고요. 예,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기로 했던 핵심 기술이 한 25개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핵심 기술은 4개. 크게 말해서 4개 기술입니다. 네네. 하나는 에이사 레이더. 있어. 예, 이건 뭐 너무 유명한 왜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만들잖아요? 그죠. 네. 그전에는 뭐 기술 이전을 받아야 되는 그런 네네.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 네. 그리고 전자광학 표적 획득 및 추적 장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자파 방해 장비. 아하. 이렇게 중요한 4개 핵심 기술을 이전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 기술들이 전투기가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에요. 이거를 아무리 친한 뭐 혈맹국이라고 해도 쉽게 줄 수 있는 기술은 제가 봐도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그쪽에서는 기술 이전 이런 거에 대해서 난감함을 표명을 했고요. 그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게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개발하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결정을 했을 당시에는 이거 난감하네. 대한민국이 과연 에이사 레이더 개발할 수 있을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에이사 레이더는 지금 현재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5개 국가, 5개 국가만 개발에 성공을 했고요. 그렇죠. 그중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있죠. 네. 그 에이사 레이더 포함해서 4대 핵심 기술에 대한 논란이 또 언론에서 한참 또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네.
그때 사업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사실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이게 이제 F-35 그때 당시 3차 FX 사업이었고요. F-35 절충 교육으로 우리가 확보를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절충 교육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제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고 자, 우리가 니네 무기 체계를 사니까 이 정도는 해줘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네. 특히 말씀하신 대로 핵심 기술에 대한 거는 어느 나라든지 이렇게 내줄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우리는 우리 쪽으로 나름 이제 개발을 이렇게 해보자라고 하면서 저희가 그때 설명을 했던 거는 자, 절충격으로 확보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받아들이는 입장이나 그쪽에서는 그 이해를 할 때 너무나 긍정적인 쪽으로 메시지를 많이 주지 않았느냐. 근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 해외 협력 기획을 받고 그다음에 우리 자체 능력으로 해서 이제 개발에 성공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을 지나오면서 제가 하나 느끼는 게 많은 사업들도 그렇지만 특히 국가 주요 전력 또는 국가 전략 사업 같은 경우는 어느 한 파트에 맡겨놓는 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국가 전반적인 역량이 결집돼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 컨트롤 타워가 딱 있어서 자 너는 이거고 너는 각 분야별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면 이 뭐 A사 4대 핵심 장비 사업도 훨씬 더 조금 더 쉽게 가지 않았을까라는 지금 돌아볼 때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기본적인 내용인데 우리가 경험이 여지껏 없었기 없어서.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알아가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과정을 통해서 이 보라매가 탄생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우리 기술로 만든 초음속 전투기는 없었잖아요. 어떤 전투기들이 있었죠? 이게 한국 공군의 역사는 사실은 정말 눈물겨운 역사예요. 처음에는 대한민국에서 만든 기체는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전쟁이 너무 확 갑자기 나버렸어요. 네. 그래서 전쟁이 개전됐을 당시 미군에서 공유받은 연락기 아니면 정찰기만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럼 대한민국 초창기엔 아예 비행기나 조종사가 없었나요? 해방 후에 이제 L4, 뭐 L5 연락기 몇 대만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1949년도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미국에다 군원을 요청을 하죠. 네. 전투기를 달라, 전투기하고 폭격기 훈련기를 달라라고 미치게 요청을 했는데 네. 미국에서 과감하게 거절을 하죠. 그래서 한국에는 그런 무기를 줄 수 없다. 그게 거절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49년에 이제 그 정부에서 대국민 모금 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건국기라고 이름하는 T6 훈련기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초등 훈련기로 쓰는 네. 그 프로펠러 훈련기 10대가 1950년 5월 달에 네. 이제 저희가 처음 그 제대로 갖춰진 전투기 아니고 훈련기를 이제 네. 접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럼 1960년대에 들어서야 이 초음속 전투기가 들어온 건데요. 1성급 전투기를 얻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2성급을 받았다고요? 이 전투기 없으니까 너무 서러운데요? 예, 이 전투기가 없으면 어떤 서러운 일을 겪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있는데 그 사례가 1950년 6월 25일 개전이 됐을 당시 네. 우리 공군에는 전투기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고은 풍전 등한이 이 공군 조종사분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뭐 육군하고 똑같이 총 들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일단 그 기체라도 다 떴습니다. 떠서 네. 무장은 없으니까 무장 네. 투하는 못하고 적진에 가서 적진을 정찰을 하는 거죠. 적진을 정찰을 했는데 아래에 있는 부대들은 지금 전선이 혼재돼 있어서 어떤 부대가 아래에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네. 적진을 보고 관측을 해서 그걸 적어서 그냥 종이를 상공에서 뿌리면 딴 데로 날아갈 테니까 군화 같은 무거운 곳에 그것을 담아서 지상으로, 그러니까 아군 있는 포지션으로 그 군화를 내렸대요. 아, 지금 북한군이 저쪽에 어디에 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게 대한민국 초창기 전투기가 없는 대한민국 공군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던 거죠. 진짜 조국을 너무 지키기 어렵다. 위한. 그래도 그냥 그러면 우리가 가진 게 이 훈련기와 연락기뿐이 없는데 혹은 연락 정찰기뿐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 뭐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현지에서 되게 응급하게 이제 개조를 합니다. 그래서 훈련기는 그런 밤 렉을 달고 거기다 폭탄을 달아서 폭탄을 투하를 했고요. 그리고 연락기 같은 경우엔 폭탄을 이제 날개에 달 수가 없으니까 네. 그 안쪽으로 지니고 들어가서 적진 상공에서 손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안고 들어가요?
와. 그나마 뭐 15kg 폭탄 2발 정도를 처음에는 안고 들어갔는데 그 폭탄도 재고량이 많지 않아서 그 뒤로는 수류탄 혹은 박격포탄을 아이고. 상공에서 보면서 아이고, 떨어뜨려야 아이고. 됐던 거예요. 공군이 매년 7월 3일을 조종사의 날로 운영을 합니다. 네. 예전 6.25 시작했을 때 우리 선배 조종사들을 한번 기려보자라는 네. 의미로 이제 7월 3일 조종사의 날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얽힌 비화가 있는 게 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하고 그렇죠. 26일 새벽에 우리 전투기 달라. 아. 그래서 미측에서 아주 발빠른 조치를 했죠. 네네. 그래서 26일 저녁에 그러면은 니네들이 비행을 할 수 있는 조종사가 몇 명이나 있느냐. 네. 그래서 우리 과거 일본 이제 가미가제에서 그 해방되면서 이제 봤던 그 네. 조종사들, 네. 만주에서도 비행을 했던 조종사들, 그분들이 10명이 이제 그나마 와, 10명. 약간 숙달되신 네, 분들이죠. 그래서 그분 10명을 27일 날, 그러니까 26일 날 밤에 네. 수원에서 미군 수송기를 태워서 일본으로 규슈로 오. 이제 건너갑니다. 네. 그래서 27일 날 아침부터 비행훈련 해야 되는데 네. 4일 동안 내리 이제 비만 오는 거죠. 여름에 이제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아. 그래서 4일 동안 비만 맞고 이제 지상 교육만 하다가 한수호티 비행에 30분 비행을 하고 내려와서 나라가 위험하니 바로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7월 2일 날 아침에 이제 그래서 비행기를 몰고 우리나라 대구 기지로 이제 무스탕 그게 이제 첫 전투기 무스탕 10대가 건너오게 된 겁니다. 7월 3일 날 사실 이 비행기 자체에 대한 운용이나 이런 거 거의 지상교육 4일 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30분 비행한 거하고. 근데 3일 날 첫 출격을 감행을 합니다. 네. 이거는 뭐 능력이나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정신력만으로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정신력만으로 올라간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뒤에 미국에서 이제 사실 우리 조종사가 정신력은 앞섰지만 실제로 조종할 수 있는 능력들은 많이 떨어지죠. 떨어지니까 네. 그래서 이제 미측에서 이제 우리 미측 조종사들을 이제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그게 이제 바우트 원 부대라고 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좀 규모를 갖춰가게 되는 네네.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공군의 첫 전투기가 운용되게 된 게 무스탕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조종사의 날이 7월 3일이 된 거군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럼 그 무스탕을 제대로 이제 운전해서 이 작전에 투입되기 시작한 건 어느 언제쯤입니까? 이게 기가 막힙니다. 7월에 처음에 첫 출격을 했잖아요. 네. 한국 공군이 독자적 작전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은 1951년 9월 말이 돼서입니다. 1951년 10월 11일에 드디어 단독 작전에 나서게 되죠. 공산군의 보급선을 차단하기 위한 유엔군의 스트랭글 작전의 일원으로 한국 공군은 출격을 하게 되고요. 스무어리 철교 차단 작전에서 미 공군과 유엔 공군이 여러 번 소티해도 성공시키지 못한 철교의 파괴를 네네. 과감한 이 저공 폭격으로 네네. 그러니까 다른 군에선 그건 하지를 못했대요. 네네네. 그래서 저공 폭격을 성공시키면서 드디어 한국 공군이 이제 독자적인 작전을 할 수 있는 군이구나라는 걸 입증을 하게 되죠. 그분이 누구 아드님이셨잖아요? 김구 선생님 예, 아드님. 예. 그 작전이 지금 만약에 직접 3,500시간 비행하셨잖아요. 그 철교에 그 비행기로 이렇게 한다는 거 전문가로서 어느 정도 힘든 거예요? 무모하죠 사실. 밑에서 대공포는 계속 나를 향해서 올라오는 상황. 네. 뭐 불꽃놀이 생각하시면 네네네네. 불꽃놀이가 계속 우리 어우, 주인한테 터지고. 네. 쏘는 눈앞에서, 거죠. 네. 그 상황에서 그걸 피해가면서 하는데 내 고도만 지켜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네. 스무리 철교 작전이 그동안에 계속 미 공군에서 실패했던 이유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대각선으로 이 폭탄을 떨어뜨리는 게 네. 다리를 폭파시키는 데 확률이 가장 높은 겁니다. 네. 근데 그렇게 그 경로에는 북한의 방공망이 굉장히 밀집돼 그쵸, 있었죠. 그쵸. 좌우에는 높은 산악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단독 작전 나가서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정말 감행을 한 거죠. 감행. 뭐 많은 분들이 전사를 하셨는데 뭐 그 스무리 철교 작전에서도 사실은 내 한 몸 바쳐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런 각오로 아마 들어가셨기 네, 네. 때문에 성공하지 않았을까. 지금으로 보면 비행 안전이나 이런 거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 목숨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작전이었죠. 근데 이때 당시에 대전차 전투기 자체를 아예 한국은 없었던 상황. 그러니까 미국에게 온전히 다 의지를 했어야 됐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에서 만든 무기 체계 자체가 없었어요. 그때 없으니까. 당시에. 1950년에 한국 전쟁 때 들어온 첫 전투기가 무스탕이라고 불리는 전투기입니다. 이 무스탕 전투기를 시작으로 우리 공군력은 어쩔 수 없이 미군에 의존을 해서
발전을 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따라서는 미국이 이 한국의 전투기 시장을 독점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이 우리의 동맹국이 미국이고 미국과 연합 작전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독점했다기보다는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던 사회적 기반이 상성이 된 거예요. 상황적 독점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쵸. 뭐 없으니까. 전투기라는 게 사실은 이 다른 무장을 달아야 되지 네네. 않습니까? 전투를 하려면 무장을 달아야 되는데 그게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전투기에 무장이 호환되는 경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의 연합군이 미군이면 미군이 사용하는 기체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국산 전투기가 없는 국가들에서는 거의 강력한 동맹국의 이 공군력 혹은 항공기를 따라가는 현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요. 네네. 뭐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네네. 그러면 우리 전투기를 개발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대두된 건 언제예요? 사실 그 뭐 자주국방에 대한 열망은 미측 군원을 끊어지고 하는 여러 가지 정치 상황하고 연계되면서 이제 뭐 지상 장비, 해군 장비들도 그렇고 이제 공군도 그때부터 사실 정말 우리 손으로 우리 나라를 지켜보자라는 이제 열망이 사실 전투기를 운용하면서 그 하나의 예를 들면 그 상호 운용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장뿐만이 아니고 자, F5에 달았던 무장 폭탄을 F4에 달 수도 있고 16에 달 수도 있고 뭐 F15에 달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유럽 거를 가져온다든지 네네. 우리가 개발한 거를 붙이겠다 하면 그거는 그쪽에서 인가를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인가를 안 해준다는 말은 무슨 그러니까 뜻이냐면 계약서에 이미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써놓는 거예요. 무조건 그쪽 걸 가져와야 되는 거. 전투기는 이제 날아다니는 비행기 아닙니까? 네. 날아다니는 비행기에 너는 어떤 걸 갖다 붙여도 돼. 네. 하지만 이 비행기의 안전성은 내가 장담을 못 하겠어. 아. 이걸로 네가 이걸 손대므로 인해서 초래되는 모든 상황은 내가 책임져야 돼라는 게 이제 사실 기본. 이거 아주 간단하게 저희 TV나 뭐 이 컴퓨터 살 때 맞아요. 만약 임의로 손을 대면 AS 안 되고 우리가 절대로 보장해주지 않아요라고 써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항전 장비를 개발을 하고 폭탄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했을 때 미측에서 가져온 미국에서 사온 무기 체계를 달 수가 아예 없고요. 와. 달라고 하면 우리가 개발한 통상 소스 코드라고 표현하는 그런 개발한 정보나 모든 거를 데이터를 그 나라에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걸 주게 되면 우리의 기술력을 온전히 넘겨줘야죠. 넘겨주는 거죠. 네. 제가 오늘 뭐 가장 목소리 높여서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네. 어떤 결론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KF-21이라는 이 하나의 플랫폼이 만들어짐으로 네네네. 인해서 거기에 따르는 이제 항공산업 발전이 가장 큰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 지금 요거를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한번 좀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들므로 해서 헤드라이트, 뭐 와이퍼, 뭐 키, 뭐 기어, 미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기술을 사용해서 붙이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나라 항공사업의 굉장히 미래가 밝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이해를 해도 될까요? 사고가 났을 때 맞아.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전혀 그 제조국에 네. 제조업체에 없다라는 게 이제 기본인 거죠. 또 하나 제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이제 IT나 뭐 이런 쪽의 기술이 이제 발전이 많이 됐다 보니까 항공기 자체 보호를 위한 전자전 장비를 하나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그거를 우리 F4하고 F16에다 장착을 하고 싶은데 네. 그래서 적진 침투를 할 때 내 전투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네. 그런 목적으로 개발을 네. 하는데 이거를 달아볼 수가 없는 거죠. 달면 안 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근데 보라매는 그걸 우리가 이제 마음껏 우리 할 수 있다. 거니까. 네. 보라매는 언제든지 달 수가 있도록 지금 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2000년도에 들어서야 처음으로 이제 전투기 조립 생산 이건 아니잖아요? 그 전에도 해오지 않았나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 능력이 네. 생긴 건 아니고요. 제가 제공 어렸을 때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공호가 이제 82년에 네, 저희가 네, 처음 이제 조립 생산을 했었고, 그 다음에 97년에 KF-16 면허 생산을 했었죠.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낮은 단계부터 이제 축적이 되어 왔었고, 그러면서 조립 생산, 면허 생산 하다가 이제 K-2 그 훈련기, 그다음에 T-50, TA-50, FA-50 하는 거를 이제 90년대 후반, 그다음에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능력을 쌓아오는 거죠. 그 능력이 축적되면서 우리도 해볼 수 있겠다. 지금이 가장 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사실 시작이 된 게 이제 KFX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네, T50을 개발을 하고 제가 이제 T50에서 첫 고등 훈련을 하는데 첫 대대장을 제가 운영을 했습니다. 대대장을 보이고 있는데 대대장 때도 직접 운전을 그렇죠. 네. 대대장까지. 조종을. 인정. 죄송합니다. 운전밖에 못 해봐가지고 죄송합니다. 입문 과정에서는 지금 조종사 이제 비행 교육 체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전투기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기본 과정, 그러니까 입문 과정, 기본 과정, 고등 과정이라는 세 단계를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KT1이라는 프로펠러 항공기를 통해서 이제 기본 과정을 하고 T50을 통해서 고등 과정을 하면서 이 비행 교육 체계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전투기로,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훈련기 전투기로 조종사를 양성을 하게 된 이 비행교육 체계 시스템 자체가 외국에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저희가 T50을 판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소개를 할 때 우리가 당신 나라에 이런 능력을 조종사 양성 체계 이런 시스템을 갖춰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그 반응을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험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전투기를 이제 우리 걸 운용하게 되는 하나의 효과가 또 뭐가 있냐면 후속 군수 지원이 용이하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디가 하나 고장이 나거나 그리고 전투기는 사실 모든 비행기는 그 시간이 되면 교체를 해줍니다. 그렇죠. 이게 고장이 나서 교체하게 되면 이미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부품을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또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결함이 나왔을 때 그에 대한 분석을 또 해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일단 먼저 부품을 갈아줘야 되고 누군가 와서 그 상황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외국에서 온 비행기는 특히 이제 미국에서 온 비행기는 제가 F-16을 탈 때 이런 결함이 나왔는데 이 결함이 왜 나왔는지를 문의를 합니다. 레터를 보내죠. 이 측에 레터를 보내면 답은 한참 뒤에 오는 거지. 6개월, 1년 뒤에 오는 경우도 6개월이요?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받을 때쯤 전역했어요 이미 막. 근데 제가 T50 대대장을 하면서 공중에서 어떤 결함이 있었을 때 지상으로 라디오로 이야기를 하면 지상에 바로 그냥? 원래 상주하고 있는 이제 엔지니어가 있기도 하고 또 사천에서 광주까지 한 2시간 더 걸려서 오지 않습니까? 그날 저녁에 엔지니어하고 조종사하고 직접 결함에 대해서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속 군수 지원, 그다음에 결함을 찾고 수리를 하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단축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가동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비행기 가동률이. 100대의 비행기를 운영하면서 통상 우리가 한 85% 정도의 가동률을 보이거든요. 외국 비행기를 운영할 때는 그 비율이 안 나옵니다. 80% 미만이. 저 6개월 지금 답변 기다리고 있는 비행기가 몇 대 있으니까. 그 하나 비행기는, 고장 나면 예, 또 하나 있고. 고장 나고. 100대를 가지고 85대를 운영하는데 85%라는 가동률을 더 높게 가져가기 때문에 실제로 비행기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렇죠. 효과가 똑같은 생깁니다. 100대의 비행기를 보유했다 쳤을 때 지금 수입산에 의존했을 경우에는 뭐 75대, 80대밖에 운영을 못한다 치면은 우리 걸로 했을 때는 막 90대까지도 막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강병해진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언제나 개발자와 엔드 유저, 최종 사용자에는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운영을 하지만 차이가 있어요. 개발자가 모르는 것을 엔드 유저인 조종사는 알 수 있고요. 조종사가 모르는 것을 개발자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개발사가 해외에 있으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게 되죠. 힘들어요. 맞아요. 근데 같은 말을 하고 바로 그날 만나서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건 제가 보기엔 굉장히 큰 장점일 것 같아요. 2001년 자주 국방과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국산 전투기 개발을 추진한다. 7번의 사업 타당성 평가가 진행되는 동안 효용성과 경제적 효과 등을 놓고 개발 논란은 계속된다. 우여곡절 끝에 2015년 방위사업청은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계약을 맺고 본격적인 전투기 체계 개발에 들어간다. 2021년 4월 9일 국산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첫 선을 보인다. 네, 근데 이 출고식에서 현재 3만여 개 부품 중에 국산화율이 65%라고 했어요. 이 국산화인데 65%는 뭔가요? 3만여 개 부품의 65%가 국산화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전체 전투기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
양산 1호기 기준입니다. 시제기가 아니고 양산 1호 첫 번째 비행기를 생산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의 65%가 국산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비행기 전체의 비용 측면에서 65%가 국산화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65%면 국산화에 성공했다라고 하기엔 조금 적은 거 아닌가요? 미국도 100% 국산화는 아닙니다. 저희가 미국 락히드 마틴이나 보잉사에 우리가 만들어서 납품하는 것도 있고요. 이 65%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높은 건데 앞으로는 개량이 진행되고 우리 항공산업이 발전돼 가면 그 비율은 더 높아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외국의 반응은 어떤가요? 이것도 재밌습니다. 처음에 보라매가 개발될 당시에 이 다른 나라들의 반응이 좀 극명하게 갈렸어요. 어떤 나라들에서는 이 한국이 또 한다 하면 하니까 뭔가 사고를 칠 가능성이 있다. 두고 보자. 이런 나라들이 있었고 또 어떤 나라는 한국이 4세대 이상급 전투기를 개발하는 게 말이 되냐 지금. 처음 시작하고 만든다는 시점도 이게 너무 짧다. 그 안에 4세대 이상의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는 국가가 별로 없다. 그래서 부정적인 의견도 많았어요. 근데 그 일을 또 한국이 차근차근 해냈잖아요. 물론 코로나19 여파로 조금 스케줄이 늦춰진 건 어쩔 수 없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다른 나라들에서 놀랄 정도로 빠르게 이 일을 진행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던 나라들과 이 항공 전문가들도 이제 좀 이 긍정적으로 많이 돌아섰고 일부는 경의의 눈으로 바라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요, 이 KF-21 보라매가 완전히 지금 전력화되고 개발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요. 이 최첨단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것은 완전 무결이 아니에요. 최첨단일수록 더 많은 시행착오와 이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안주하면 안 돼요. 이제 끝까지 최선과 각고의 노력으로 밀고 가야 되는 거죠. 자, 자주 국방을 위해서는 이 방산 장비 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 손으로 만든 장비여야지 자주 국방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은 1970년도까지 전쟁 이후 1970년도까지 정말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천금 같은 세금으로 방산 물품을 개발을 하면 실패라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그런 풍조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한 F-22 프로젝트조차 개발과 전력화 사업 진행 중에 이 수많은 실패와 수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데 수정이 없고 오류가 없다는 거는 말도 안 됩니다. 그건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정당한 시행착오조차 실패로 인정돼 버리는 거예요. 이 실패가 아닙니다. 그거는 정당하게 진행을 하다 보면 당연히 나오는 현상을 어떻게 실패로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러면 관계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를 개발하는 것을 두려워하든지 그리고 개발하다가 당연히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거를 숨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물건을 갖지 못하든지 아니면 불안전한 물건을 가지면서 그 문제점은 숨기게 되죠. 안에서 곰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럼 이 보라매가 영공을 누비는 모습은 언제부터 볼 수 있나요? 지난 이제 4월 9일 날 출고식을 했지만 바로 휙 날아갈 수는 없는 거고요. 앞으로 1년여 동안 이제 항공기에 장착을 해놓고 이제 하나하나 지상에서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대략 이제 22년 7월 정도면 아마 첫 비행을 시작할 걸로 보이고 이제 영공을 누비는 거는 이제 이제 22년 7월 정도 되겠지만 정말로 이제 영공 수호를 위해서 투입되는 거는 현재 목표는 이제 26년으로 이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때쯤 되면 이제 그 이후에는 26년 이후에는 자주국방이 실현되는 단계로 나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채찍질 안 했으면 좋겠고 우리 연구하시는 분들도 이 안에 기간 안에 끝내지 못하면 안 되라고 너무 부담감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좀 더 너그러운 관심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난과 노력으로 일궈낸 우리 전투기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마지막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자주국방을 현실화하는 저는 그 사업이라고 봅니다. 정말 어려운 과정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왔고 이제 시작 단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안전하게 그러니까 무조건 완벽한 거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묵묵하게 박수 쳐주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기다려주는 모습이 오히려 그들을 격려해주는 정말
더 빠른 시간 내에 안전하고 전투력이 갖춰진 멋진 전투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공군이 불과 70년 전만 해도 외국 전투기를 타고 풍전등화의 국가를 지켜야 됐죠. 근데 이 70년뿐이 안 지났는데 지금 와서는 전 세계 몇 국가가 가지지 못하는 자국산 4.5세대급 전투기로 이제 영공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국가로 발돋움하게 된 거죠. 미래전의 특징은 영역 파괴죠. 이제는 싸움터가 뭐 영토, 영해, 이 영공 이게 아니라 이제 우주, 사이버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공군에서 해야 될 일은 훨씬 더 많아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육군하고 해군 손놓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변화의 시점에서 사실 KF-21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앞으로 이 국토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완벽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갈등과 고난을 이겨내고 KF-21 보라매가 세상에 탄생을 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을 그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최고 수준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압도적 세계 1위의 조선 국가입니다. 하늘만 남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뉴스 멘터리 전쟁과 사람은 더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